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오슬로 플라자 호텔. 37층 규모의 5성급 호텔로 노르웨이를 넘어서 북유럽을 통틀어서 시설과 보안 면에서 최고로 꼽히는 호텔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국제회담도 많이 개최됐고 또 정치인들과 국제 셀럽들이 애용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숙박료도 꽤 높은 편이었죠. 1995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매니저를 맡고 있던 게르센이 사소한 문제 하나에 봉착해요. 2805호에 투숙하는 고객이 숙박료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줬는데 한도 초과로 확인된 겁니다. 당시에 이 방의 숙박료는 오늘날의 가치로 하루 4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높은 편이죠. 게르센이 황급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805호 투숙객이 체크인을 할 때 직접 적어서 남긴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종이를 확인합니다. 보니까 손님은 벨기에에서 온 제니퍼와 로이스 퍼거테 부부였는데요. 아내인 제니퍼가 대표로 서명을 했고 체크인을 5월 31일 날 수요일 밤에 했는데 이 문제, 숙박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4일 동안이나 이 금액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던 겁니다. 매니저는 즉각 이 객실로 숙박료를 결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객실 TV 화면에 띄워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른 직원이 전날에 이 문제를 발견했고 방으로 메시지를 2번이나 보낸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객실에 있는 누군가가 리모컨 OK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돈을 안 내고 먹튀한 걸까요? 매니저는 일단 하우스키퍼를 불러서 2805호가 떠났는지 또는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그들이 체크인을 했던 그날을 제외하고는 방해하지 말라라는 표시가 계속 걸려 있어서 청소를 하러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결국 게르센은 경비원을 방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오후 7시 50분, 그날 근무 중이었던 25살의 경비원 에스펜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805호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펑! 하는 둔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경비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총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죠. 자, 이 방엔 2명의 투숙객이 있습니다. 누군가 총에 맞았다면 분명 방 안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응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무전을 통해서 호텔 직원들에게 알릴 경우에 호텔에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려했죠. 그래서 일단 1층으로 다시 내려가서 보안과장을 자기보다 높은 그 상사를 불러서 직접 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로부터 15분이 지난 오후 8시 4분, 2805호 앞에 보안과장과 이 경비가 다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분 동안 사실상 이 객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보안과장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그는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게 되는데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습니다. 오슬로 플라자 호텔은 워낙 최고급 호텔이어서 보안이 철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 객실 문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안에서 잠기면 일반 호텔 직원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비상용 마스터키를 가진 보안 요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요. 내부에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이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한켠에 누워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자세였죠. 그녀는 오른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고 이마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상태였죠. 오후 8시 30분 경찰이 객실에 도착했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객실에서는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있긴 했지만
28층 창문으로 누군가 드나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방 안에 있는 가구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고 딱히 파손된 것도 없습니다. 사망한 여성에게 남겨진 총상을 제외하고는 그녀의 옷이나 몸에서 몸싸움을 했다는 징후도 없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객실 안에서 발사된 총탄이 총 2발이었다라는 부분이었죠. 한 발은 이마를 관통한 총알이었고요. 또 다른 한 발은 호텔 베개를 뚫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베개에 대고 총을 쐈을까요? 일단 경찰은 시신 최초 발견을 했을 당시에 객실 문이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녀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살을 벌인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심지어 객실 키 2개 모두 내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침입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내부를 조사하면 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져 갑니다. 우선 객실 어디에도 사망한 여성의 신분을 알 만한 지갑이나 신용카드, 여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던 게 체크인할 때 호텔에 제출한 직접 적어서 낸 종이 한 장, 제니퍼라는 이름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 로이스도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니퍼가 벨기에라고 주소를 남겼기 때문에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서 해당 주소로 사망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있어요. 그녀는 제니퍼가 아니었습니다. 체크인 카드에 남겨진 남편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매치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미궁에 빠져버렸죠. 이 사진은 사망한 시신의 얼굴을 본따서 스케치를 한 몽타주입니다.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와 마주했던 호텔 직원들을 수소문했죠. 호텔 측에 따르면 그녀가 여기로 처음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한 날은 5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수요일 날 전화를 걸어서 일정을 좀 당겨야겠다. 내가 오늘 호텔에 도착할 거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 44분에 그녀가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자신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체크인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5성급 호텔이고 보안이 까다롭다고 유명한데 이 호텔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하필이면 그날 저녁 10시에 호텔에 유독 많은 손님들이 모이면서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그날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3대가 오슬로에 동시에 도착을 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그날따라 또 일부의 직원들이 파업을 한 상태여서 일손이 모자랐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원 확인 없이 수기로 쓴 체크인 정보만 받은 채 황급히 객실 키를 내줬다는 겁니다. 한편 또 다른 직원에 따르면 그녀의 옆에 키 185cm 정도의 35세에서 40세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남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는 더 나아가서 그날 밤 오슬로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 모든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경찰은 객실의 카드키 출입 기록을 살펴봅니다. 숙박객뿐만 아니라 하우스키퍼 또는 제3자가 키를 통해서 방문을 열었다면 그 시간과 횟수까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였죠. 기록상을 보니까 사망한 여자는 거의 방 밖으로 나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체크인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에서 금요일 오전까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죠. 목요일 오후 1시에 하우스키퍼가 청소를 하기 위해 2805호에 들어갔어요. 그때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방을 다 치우고 떠났고 그때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까지 객실에 그 누구도 출입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사망한 여성은 적어도 목요일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호텔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이 도시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미스테리한 죽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소지품. 사망 당시 그녀는 화장을 한 상태였고요. 욕실에서 샤워를 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발견된 유일한 소지품 한 개, 테이블에 놓여있던 남성용 향수였죠. 죽기 전 그녀는 검정색 자켓에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는데 물론 객실에선 그녀의 다른 옷까지 몇 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단 한 벌의 독일제 옷을 제외하고는 놀랍게도 모든 상표와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제가 과거의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뤘던 이스타렌 여인 기억하시나요? 1970년에 산속의 한 계곡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녀 역시 가지고 있던 옷과 소지품의 상표가 모두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기라는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녀가 숨졌다는 그 이스타렌 계곡이 오슬로 플라자 호텔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2805호 객실로 돌아와서 숨진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은 9mm의 강력한 반자동 권총이었습니다. 이건 주로 군대와 경찰에서 쓰는 모델이었죠. 권총의 일련 번호를 통해서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이 수사국이 권총을 회수해서 정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일련 번호 또한 전문적인 약품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라면 여자의 곁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무려 34발의 총알이 발견돼요. 여기서 잠깐. 만약 그녀가 자살을 결심해서 여기에 투숙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총알이 필요했을까요? 경찰은 이중 잠금된 밀실 자살 사건으로 결론을 냈지만 모든 상황과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 최고 법의학 전문가 로그넘이란 사람이 그녀가 권총을 쥐고 있었던 자세가 아주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게 되죠. 보시면 오른쪽 엄지로 방아쇠를 쥐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총은 아주 강력한 반동이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두 손으로 움켜쥐고 조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에 한 손으로, 게다가 이걸 엄지로 방아쇠를 당긴다면 반동으로 인해서 권총이 손에서 튕겨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분명 현장의 벽면에는 핏자국이 곳곳에 튀어 있었는데 정작 총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은 화약의 그 흐름도 없었고 핏자국조차 없이 너무도 깨끗하다라는 점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로 위장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자,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경찰은 새로운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녀가 마약 운반책인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수도 있다. 혹은 비밀 요원 신분으로 은밀히 제거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설들을 설명해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2805호 밀실 호텔방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미스테리 여인. 노르웨이와 인터폴까지 합세해서 여러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호텔에서는 아침마다 각 객실로 투명한 봉투에 쌓여져 있는 일간 신문을 배달했는데요. 물론 그녀의 방에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투에 적혀 있는 방 번호가 2816호. 그래서 경찰이 즉각적으로 그 연관성을 의심하면서 그 2816호 투숙객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죠. 단순한 배송 실수였던 걸까요? 아니면 2816호의 누군가가 이 객실을 방문한 걸까요? 1996년 6월 그녀가 사망하고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녀의 시신은 노르웨이 한 공동묘지에 익명으로 안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난 2017년에, 그러니까 22년 만에 그녀의 무덤 뚜껑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녀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재부검이 결정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신식 법의학도 결국 그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죽어서도 미스테리로 남아야만 했던 그녀. 분명 그녀에게도 그녀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고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만의 추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 남서부 가장자리에 있는 나하니 국립공원. 이곳은 워낙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깊은 협곡에다가 기후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나마 비행기나 작은 보트를 이용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곳은 지구상에서 수억 년 전의 자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모험을 즐기는 산악인이나 또 탐험가라면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이곳은 경치까지 환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성과는 달리 실제 이곳은 헤드리스 밸리, 즉 머리 없는 골짜기로 끔찍한 별명이 붙어버렸죠. 사람들은 이곳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미스테리 장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악명은 19세기 후반으로 올라갑니다. 1893년 이 국립공원 인근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미 그 당시에 북미 지역에서는 골드러시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로 떠나서 금맥을 찾아 헤매던 때였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여기에 6명의 광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지의 울창한 숲으로 탐사를 떠나게 되는데요. 얼마 후 이들은 모두 채굴 장비를 가슴에 안은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광부 모두가 머리가 잘려져 있는 상태였죠. 시간이 흘러 1906년입니다. 이제 사건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맥러드 형제 2명이 금광을 찾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은 이들의 실제 모습이죠. 계곡으로 깊숙이 들어간 형제. 이후 2년간이나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대가 계곡에 파견됐죠. 그러던 중 수색대는 실제로 형제가 찾아 헤맸던 금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결코 루머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제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들 역시 잔인하게 목이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이곳은 헤드리스 밸리, 머리 없는 계곡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넓은 숲에서 누가 외부인들의 머리를 잘라버린 걸까요? 그런데 미스테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합니다. 1917년 헤드리스 밸리에 있는 한 오두막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불은 얼마 후에 진정이 되었지만 안에서는 그저 불에 탄 시신만이 아닌 목이 없는 시신이 발견되죠. 그는 스위스 출신의 탐험가였습니다. 이후 1912년, 1922년, 1932년, 그리고 1936년과 40년, 45년까지 밸리 곳곳에서는 연이어 시신들이 쏟아졌죠. 그들 대부분은 목이 잘려 있었고 일부는 굶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여기에 금광을 찾아서 온 광부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1962년 이 미스테리한 연쇄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캐나다 출신 과학자 맥켄지가 나서게 됩니다.
그를 필두로 원정대가 꾸려졌고요. 지상연구팀과 헬기 수색팀으로 나눠져서 이 거대한 나한이 국립공원에 파견이 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색팀이 먼저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교신이 끊어졌고 약 2개월 동안 연락이 두절됩니다. 여기에 심각성을 느낀 캐나다 정부가 헬기를 추가적으로 동원을 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그들의 흔적을 찾진 못했는데요. 이후 3년 후에 1965년 스웨덴과 독일의 수색 전문가로 꾸려진 6개의 그 헬기 부대가 다시 이곳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들마저도 복귀에 실패한 채 실종자로 남아버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는 이 캐나다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악명 높은 장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던 1972년 영국의 한 방송국에서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싶었고 탐사 프로그램을 계획했죠. 여기에는 잘 훈련된 군인들로 탐험대를 탄탄하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원정 대장으로 뽑혔던 파인즈란 사람은 한참 준비를 하던 차 의미심장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의 눈이 멀어서 그 계곡에 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당신도 금의 눈이 어두워서 탐험을 한다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장 파인즈는 줄곧 자신감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가볍게 편지를 무시한 후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팀 역시 단 한 명도 살아오지 못한 채 실종 처리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후에 오랫동안 헤드리스밸리는 오지로 남아버렸습니다. 워낙 악명이 자자해지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아예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1980년 독일의 한 잡지 기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타이틀이 들어가면 목이 잘리는 죽음의 계곡, 이 타이틀로 팀을 모집한 겁니다. 제목만으로도 많은 탐험가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죠. 최종적으로 구성된 멤버는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정예요원 3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기자와 정예요원 또 다른 대원들까지 합쳐서 총 6명의 팀이 꾸려졌고 위험한 탐사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상황을 대비해서 금속제 장갑, 트레일러, 캠프, 보트, 최신식 통신 장비까지 장착을 했고요. 당연히 충분한 식량과 무기도 갖춘 상태로 떠나게 되죠. 그렇게 헤드리스밸리에 도착한 첫날, 이들로부터 한 통의 교신이 도착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먼저 내려간 팀원들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곳의 안개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 교신을 마지막으로 남은 탐사대원들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후에 새로운 구조대가 즉시 파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6명 팀원의 시신은 물론 장비마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수년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헤드리스밸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지난 1990년, 이번엔 3명의 대학생들이 이 계곡의 미스테리를 풀겠다면서 나서게 되는데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몇 개월간 혹독한 야생 생존 훈련을 받았고요. 열정 가득한 채 헤드리스밸리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살아 돌아오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들 역시 머리가 잘린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까 헤드리스밸리라는 이름이 좀 다르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생각해보면 1900년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비슷한 연쇄 사건, 이게 만약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 100년 넘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사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지만 참 황당하게도 죽음을 풀 만한 어떠한 증거나 단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들 이 실종자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죽음을 좀 납득할 만한 유력한 가설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너무 많은 추측이 난무하지만 그중 첫 번째 가설은 이 모든 게 나하족의 소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나하족은 이 나한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을 걸로 추정되는 원주민 부족을 가리키는데요. 계곡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계곡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종종 사람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나하 주민의 그 원주민들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가면을 쓰고 부족을 습격하는 어떤 침입자를 발견하게 되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1898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6명의 광부가 사망했을 때 이건 나하족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라는 경찰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하족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하족은 그야말로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그런 원시 부족인 거죠. 두 번째 가설을 살펴보면 인간도 짐승도 아닌 어쩌면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에게 습격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가설입니다. 1973년 이후에 헤드리스 밸리에서는 약 50건에 달하는 기이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도저히 인간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생명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발자국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악취를 풍기는 털뭉치도 자주 발견이 돼요. 뭐라? 발자국과 털뭉치? 이거 혹시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토요미스테리에서 다룬 적이 있는 빅풋. 이들이 그 미국과 캐나다 일대에 등장한다고 이제 많이 알려진 미확인 개 생명체인데요. 물론 전설 속의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 연관을 지을 만한 주목할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헤드리스 밸리를 등반하러 온 한 산악인 그룹에 따르면 이들이 아주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는 빅풋을 무려 2번이나 목격했다고 증언했죠. 전신이 검은색 털로 머리카락 같은 털로 덮여 있었고 양쪽에 각각 길이가 다른 팔다리, 그러니까 약간 인간형 서린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체구가 약 300kg 정도 좋게 넘는 큰 덩치였습니다. 빅풋을 마주하고는 몰려오는 공포감 속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속도가 빨라서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이들의 캠프 건너편에서 낮에 봤던 빅풋이 또 한 번 목격됩니다. 당시 일행들은 빅풋이 이 캠프 근처에 등장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었죠. 그간 빅풋의 대표 출몰지로 알려진 곳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아주 허황된 얘기로만 들리진 않는데요. 물론 여러분, 빅풋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빅풋의 소행이라면 궁금한 점이 여전히 남아있죠. 왜 굳이 인간의 몸은 그대로 두고 머리만 노리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가설은 어쩌면 가장 미스테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헤드리스 밸리의 골짜기 어딘가에 다른 세계로 통하는 터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그 터널 건너편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요? 워낙 이곳이 지구의 역사를, 과거 역사를 정말 그대로 간직해온 오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어떤 생명체가 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서 미스테리한 불빛이나 미확인 비행물체를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기도 하고요. 일확천금을 노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죽어서 목이 잘린 채 발견되는 캐나다 헤드리스 밸리. 그 끝에는 아주 오싹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을 방문하려면 머리 없는 몸통으로만 방문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만큼 다수의 머리 없는 시신들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린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곳은 탐욕에 빠진 인간들을 벌하는 어떤 죽음의 계곡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내지 못한 어떤 기이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